세종 18년 깊은 밤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처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상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자빈 봉씨가 궁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선의 다음 왕비가 될 여자였고 한 명은 그녀를 모시는 궁녀였습니다. 둘의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빠르게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세자빈 봉씨는 왕실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세자빈이 살아있는 채로 쫓겨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궁녀의 이름은 소쌍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당시에는 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마주보고 식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궁녀가 남편과 아내처럼 역할을 나누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대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쓰인 오래된 말입니다. 한나라 후궁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그 표현이 조선 궁궐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언제 어느 시대나 사람을 가두면 사람은 그 안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실록은 이 사건을 결코 두루뭉술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소쌍을 직접 신문하고 그 진술을 실록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소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은 모두 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함으로 저는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하여 옷을 반쯤 벗고 병풍 안으로 들어갔더니 빈께서 제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눕게 하여 남자와 교합하는 형상으로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500년 전 실록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사관은 불편하다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록에는 봉씨가 소쌍에게 했다는 말도 함께 전합니다.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그다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협박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봉씨의 감정은 분명히 실제했습니다. 질투가 있었고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녀에게는 진짜 감정이었던 겁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세종은 성군으로 이름난 왕이었지만 가정사에서는 유독 불행했습니다. 아들 문종은 세자빈을 2번이나 패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왕실의 치부가 조정 신하들 앞에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세종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며느리의 일탈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는 문제였고 동시에 자신이 설계한 조선의 질서가 궁궐 가장 깊은 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했습니다. 크게 벌하지도 않았고 크게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봉씨를 내보냈습니다. 소쌍에 대한 기록은 이후 실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궁궐이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은 이 여성들이 처음 궁에 들어오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는 4살이었습니다.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궁궐 문 앞에 섰을 때 아이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왕과 왕비의 신변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부서인 지밀, 그곳에 배치될 궁녀들은 4살에서 5살 사이에 입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지밀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 한마디 새어나가지 못하는 가장 깊고 엄중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왕실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지키려면 아이 때부터 데려와 궁궐의 공기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을까요? 경국대전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양인의 딸을 궁녀로 선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어기면 관련자에게 곤장 60대와 도형 1년을 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궁녀는 왕의 승은을 입지 않는 한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양인의 딸을 데려가는 건 그 가문의 대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발된 건 공노비의 딸들이었습니다. 이미 국가에 속한 신분이었으니 데려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아이들은 생각시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직 정식 궁녀가 되기 전에 수습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시 시절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훈련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몸을 잇는 것. 상전 앞에서는 방귀조차 마음대로 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라도 했다가는 방굴례라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가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장만해 선배 상궁들을 대접하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내 몸의 실수가 가족에게 경제적 타격을 준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어도 통제했습니다. 섣달금음 날밤 환관들이 횃불을 들고 어린 생각시들의 입을 지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쥐불이 근려라고 불리는 이 의식은 지금 들어도 섬뜩합니다. 궁궐 안의 일을 밖에서 발설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의 몸에 공포로 새겨두는 절차였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차이가 이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입궁하는 순간에는 또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녀가 아이의 팔목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앵무새의 피였습니다. 팔목에 피가 맺히면 처녀로 인정해 합격, 흘러내리면 탈락이었습니다. 이것이 앵무새 피 감별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처녀성을 실제로 판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에도 앵무새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으니 모든 입궁 후보자에게 진짜 앵무새 피를 썼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4살짜리 아이에게 혹은 10살 남짓한 소녀에게 지금 내 몸은 왕의 것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입궁하는 첫날부터 신체의 주인이 바뀐다는 선언, 그것이 앵무새 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몸을 통제당하고 말을 통제당하고 감정을 통제당한 아이들은 10여 년이 흘러 20살이 되면 비로소 정식 궁녀인 나인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나인이 되면 방이 생겼습니다. 2인에서 3인이 함께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를 방동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방동무가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상궁이 될 때까지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한 방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은 공간에서 울고, 같은 공간에서 웃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라면 남편이 채워줬을 자리 혹은 가족이 채워줬을 자리를 이 방동무가 채웠습니다. 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남자를 만날 수 없었고, 가족과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20년을 옆에서 함께 숨쉰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식이 궁궐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진 데는 이 방동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담배가 들어오자 궁녀들 사이에서 담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데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조차 그냥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선배 상궁 앞에 앉아서 선배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담배를 계속 피워야 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어지러워도 멈추면 탈락이었습니다. 통과하면 그때부터 선배 상궁과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맞담배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이 의식이 궁궐 안에서 갖는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 생활을 견뎌왔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맞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건 이 조직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배로 달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에게 가장 가혹한 규율은 성적 욕망의 완전한 금지였습니다. 조선의 법전은 이것을 매우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궁녀가 외부 남성과 관계를 맺으면 남녀 모두 차명에 처한다.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임신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조 때의 궁녀 덕중은 세조의 조카인 귀성군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오가는 일이었지만 덕중은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덕중은 처형되었습니다. 세종 때의 궁녀 장미는 왕실 친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극심한 고문 끝에 처형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무모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했다는 것, 그게 이 규율이 얼마나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은 궁녀와 외부 남성 사이에서만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상주하는 남성은 환관, 즉 내시였습니다. 거세된 남성이었지만 그래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인 지밀 궁녀와 환관 사이에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연산군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례가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관 전원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의 환관 신체 검사였습니다. 궁녀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환관이라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남성과의 관계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환관과의 관계도 발각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궁궐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깊은 감정적 유대가 형성된 상대는 결국 방동무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었습니다. 대식은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출구를 막아놓은 제도가 만들어낸 필연이었습니다. 조선이 궁녀의 몸을 국가의 것으로 선언한 순간부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오직 억압만 당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궁녀들은 조정 대신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제조상궁이었습니다. 구한말에는 재상보다 제조상궁의 권력이 더 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조정의 공식 라인으로는 닿지 않는 곳에 이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조상궁은 내명부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왕비를 보필하는 동시에 궁궐 안 모든 궁녀의 인사와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큰방상궁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이 호칭 하나에 궁궐 안에서 이들이 가진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상궁의 진짜 힘은 품계가 아니라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왕이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제조상궁이었습니다. 왕의 사생활과 의중을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에게 대신들이 줄을 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조상궁은 왕의 사유재산인 내탕금을 관리하고 내전 곳간을 관장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보와 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장악한 사람이 권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들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궁녀의 보수는 월급인 상료, 옷값인 의전, 식비인 선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쌀, 콩, 북어 같은 현물로 지급되다가 구한 말에는 화폐로 전환되었습니다. 직급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제조상궁의 경우 20세기 초 기준으로 월 196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당상관 이상의 조정 관료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나인도 월 40에서 80원 수준을 받았으니 현재 가치로 200만에서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수입입니다. 여기에 의복과 식사가 전부 제공되었으니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더 높았습니다. 이 돈으로 궁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인조대의 상궁 박씨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국가의 공증까지 받은 정식 거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본인 명의로 토지를 사고 국가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도 재산을 남편이나 아들 명의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궁녀들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을 넘길 필요가 없었고 시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번 돈은 온전히 자기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거나 사찰에 시주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억압받은 여성 집단이 동시에 조선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성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궁녀라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국가에 몸을 바쳤지만 그 대가로 어떤 여성도 갖지 못한 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권력, 돈,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땅.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결국 한 가지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나이였습니다. 상전이 죽으면 궁녀는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3년상을 치른 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4살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때까지 살아온 세월의 전부가 저 문 안쪽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자리, 방동무와 나란히 누웠던 방, 담배 연기가 배어든 벽, 그 모든 것을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출궁한 궁녀는 재혼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한 번 왕의 여자가 된 이상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은 적도 없고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왕이었지만 그 이름은 평생 이 여성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4살에 들어온 사람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갈 곳 없는 출궁 궁녀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사찰이었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진관사 같은 절이 이들의 종착지였습니다. 재직 시절 모아둔 돈을 사찰에 시주하고 그 대가로 노후를 부탁했습니다. 밥을 먹여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돌봐달라는 것, 그리고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전직 궁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절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출궁 궁녀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방동무와 함께 나온 경우도 있었고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20년을 함께 산 방동무와 궁 밖에서도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궁녀들은 궁궐 안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 심리 경계 바깥 지금의 은평구 이말산과 노원구 초안산에 묻혔습니다. 서울시의 발굴조사에서 이말산 일대에서만 1746기의 분묘와 1488기의 성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시와 궁녀들이 함께 묻힌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무덤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쪽 사면, 경복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궁궐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누웠습니다. 이것이 강요였는지 아니면 그리움이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으니 몸이 기억하는 방향이 그쪽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말산에 묻힌 임상궁의 묘비에는 13살의 입궁에 75세 생을 마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그 묘비가 향하는 방향도 경복궁이었습니다. 무덤들은 지금 대부분 훼손되어 있습니다. 후손이 없었으니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봉분이 꺼지고 비석이 쓰러지고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왕릉인 서울릉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단정하게 관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평생을 왕실을 위해 살았지만 죽은 뒤의 대우는 이토록 달랐습니다. 궁녀는 조선이 만들어낸 가장 모순적인 존재였습니다. 국가에 의해 몸을 통제당하고 욕망을 금지당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최고의 전문직 여성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상도 줄을 서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대식은 그 모순 속에서 피어난 감정이었습니다. 담배 자격 시험은 그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였습니다. 진관사의 공동체는 그 고립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가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말산의 퇴락한 무덤들이 지금도 경복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억압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 전부였던 그곳을 향해서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